안녕하세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국고처 3부 오늘도 3분기와 10월의 베스트 파트너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한 주 제가 조금 쉬고 뵙습니다. 그동안 좀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휴가라서 한 주 자리를 네. 비웠는데 예. 그때도 또 도움 말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방송으로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사실은 바깥을 보면 단풍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네. 가을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은 어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조금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미국장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미증시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를 추종하던 종목군들 중에 상당수도 주가가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도 좀 한 주 동안에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간밤에 미증시는 또 소매 판매가 또 너무 좋게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금리도 좀 올라서고 다시 이런 우려가 좀 생겼던 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매크로 쪽은 조금 잊혀졌었던 부분인데 네. 뭐 이런 부분도 간밤 미증시 하락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또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도 뭐 최근에 워낙 좀 많이 올랐었고 추가적인 어떤 재료나 기대감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위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미국 3대 지수 차트 한 번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최근에 다우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다우로 이전했죠, 그죠? 이사 왔죠.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인데 엔비디아 영향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면 미증시가 조금 좀 무거운 다만 뭐 이런 식으로 깨져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 다소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잘 보시게 되면 뭐 사실 최근에 신고가로 전고점을 이미 돌파해준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크게 보시면요. 이번 주 들어서 최근 5거래일은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나스닥도 고점에 대한 다소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수로 보면은 19,36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수에 대한 좀 부담을 좀 갖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좀 내리다가 한밤에는 또 대부분 기술주들 테슬라를 제외한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영향도 있고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랐었던 이런 거 뭐 이런 거 영향 또 만기일 그래서 2.2%는 소위 좀 낙폭이 조금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반영했던 것이 다소 이제 조금 재료로서는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 증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주목할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 보는 거 좀 보도록 하죠. 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관심사로 가지고 계시니까 뭐 보시게 되면 조금 좀 무거운 분위기죠. 여기도 조금 정체되는 느낌입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엔비디아하고 여타 반도체는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별개로. 그래서 반도체줄이 대부분 좋지는 않죠. 지금 $140 초반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좀 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팔란티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캐스터도 특징주를 좀 설명해 줬는데 사실 미국 방산주들 중에서 L3 해리스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산 AI죠. 그죠? 사실 팔란티어를 제외하면 빼고는 방산 시스템은 사실 좀 논하기 힘든 그런 종목인데 실적도 좋고 회사가 또 나스닥으로 옮겨간다라고 그래요. 나스닥에. 그래서 이 팔란티어 주가가 간밤에 11%나 급등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지금 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거보다는 이 분위기를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틀 빠졌다가 3거래일 정도 밀렸다가 좀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 초반대, 그다음에 뭐 $250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뭐라고 그랬죠? 반년 이상, 최소 반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테슬라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20일 그 뭐죠? 트럼프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제가 이 주식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장기전으로 봤을 때 사실 수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하락을 했다. 그게 뭐냐면 물론 23년에 제가 $100에도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딱 100% 올랐었죠.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죽었었는데 소위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이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일론 머스크 행보에 또 테슬라도 물론 뭐 전기차 보조금 IRA 폐지한다라는 게 이제 뭐 테슬라도 뭐 지지를 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차 쪽 시장이 조금 줄더라도 1등 기업은 오히려 좀 확고하게 어떤 시장의 지위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보기면 알버말이라고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는 그냥 저의 뭐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알버말은 리튬 업체예요, 리튬. 그러니까 전기차 주가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회사인데 이 알버말이 티커는 ALB입니다. 알버말이 최근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겠죠. 네,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발표하냐면 대규모 감산을 발표합니다. 과거에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 반도체 바닥을 말씀드릴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2022년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 10월입니다. 여기 2022년 10월 그 전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도체들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2년 10월에 물론 뭐 당시 실적도 안 좋았고 대규모 감산을 처음 발표합니다. 그리고 1월에 SK 하이닉스 감산을 발표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알버말이 감산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여러분들 2차 전지주들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330에서 지금 $100 정도 와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야 그래서 너 이거 바닥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 $90에서 $100 정도를 일단 바닥권으로 한번 보시면서 물론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테슬라와 앨범알이 같이 오르면 그 다음 달에는 또 국내 2차 전지주가 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앨범알의 반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참 이번 주 충격을 받을 만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환율은 1,400원 고공행진하고 삼성전자는 4만 전자를 터치하고 코스피는 블랙 먼데이 후 처음으로 2,400선을 하회했는데요. 참 고달펐던 한 주 국내 증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자, 이쯤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지금은 죽어야 사는 시장이다. 죽어야 사는 증시. 이거는 뭐 제가 시장 많이 빠지고 하면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바닥을 찍어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죽어야 산다. 굉장히 좀 비장할 수도 있고 참 물론 뭐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뭐 증시 얘기를 이제 간단히 좀 하면 뭐 주변에 지금 호재거리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은 좀 계속 드렸죠. 뭐 사실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팔 가능성이 좀 높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국내 뭐 내수 잘 안 되고 뭐 수출도 사실 뭐 좋지는 않죠. 여기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변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는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멕시코하고 한국.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17%나 끌어올렸었다. 17%요? 예, 그런데 지금 뒤통수를 맞기 자, 뭐 정부에서 뭐 해결할 문제라고 뭐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국내 시장 점검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코스피 잠깐 한번 보면서 요즘 코스피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반등이라기보다는 환율이 뭐 1,400원 이상에서는 다소 좀 정체되는 거, 뭐 구두 개입 얘기도 있었고, 또는 지수가 야 전저점에 8월에 폭락했었던 그 지점에 오니까 반발 매수도 이쯤 되면 저점이 될 거야 이것도 있었고, 삼성전자 반등 나온 것도 있었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제가 책에도 많이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보통 새로운 악재가 나오게 되면 악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선한 악재, 하나는 식상한 악재. 신선한 악재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트럼프 당선 뭐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게 확정되니까 그 신선한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이고 그 매를 두들겨 맞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IRA 폐지할 거야. 그래서 뭐 트럼프 인수팀에서도 이런 얘기가 뭐 공공연히 나오고 취임하면 곧바로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쉽지 않은 얘기지만 물론 뭐 봐야 되겠죠. 2차 전지도 어제 밑꼬리가 달리고 했었던 이유는 그 최악이 나왔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악재들이 조금 지나면 식상한 악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식상한 악재가 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로 돌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뭐 물가 얘기 나오고 할 때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반영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신선한 악재, 새로운 악재는 처음에 큰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재는 식상한 악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악재는 자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악재는 다 똑같다. 다만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뭐냐면 세모로도 다가오고 네모로도 오고 동그라미로 오고 별표로 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걸로 올 수도 있고 뭐 금리 아니면 이번에 뭐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악재로 증시에 오면서 주가를 급락시키고 폭락시키고 투매를 만들고 정말 극단적인 공포 상황을 만들고 한 이후에는 그 악재가 점점 새로운 악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지금이나 과거나 언제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우리 사실 인플레이션 전쟁이 시작됐던 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410포인트 초반까지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를 뭐 굳이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주변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이 하나 떴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이. 네. 뭐 최근에 국내 하루 거래 대금보다 가상화폐 거래가 더 많았다라 압도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2,400선이나 2,40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공포 국면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거기가 대략 저는 저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좀 계속 오르고 있지만 하나 기준으로 거의 1억 3천에서 이제 상단이 조금 막히고 있고 도지도 좀 막히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은 뭐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상단이 좀 막히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반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또 좀 반대 어떤 저점을 좀 만드는 뭐 이런 흐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주가 얼마 올랐어요? 7.2% 올랐습니다. 무려 7%. 역대 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어제 1,300억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와. 뭐 미래 비전이 보여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들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예, 아니면
네, 뭐 물증이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자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밝혔고요. 1년간 그리고 3개월 내에 3조를 소각하겠다라고. 우와.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소각하겠다라고 이거는 큰 재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대응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023년 저는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3년 1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바닥을 사야 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1년 반 동안. 자, 그리고 지난 7월 달, 7월 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매도 사인을 낸 것 같아요. 그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 85,000원입니다. 사실 75,000원대도 7만 원대도 6만 5천원대도 별 매력이 없었는데 근래 6만 원이 깨진 5만 원 중반에서는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거는 야, 너 왜 삼성전자를 5만 원대 사야 돼? 아, 모르겠어. 그냥 이 가격이 그냥 난 바닥인 것 같아.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튼 전날의 흐름이 좋았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냥 미련하게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게 굳이 논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주가는 어차피 내년 트럼프 임기 이후에 그때는 이제 확실성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만 6만 원 아래는 여전히 극단적인 이제 저평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못 하겠으면 굳이 여기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얘기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DC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내년에도 좀 좋게 봅니다. 다만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를 좀 더 많이 받는 게 있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저가 매력이 좀 생기는 그런 흐름으로 2025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ADC 얘기를 좀 한번 잠깐 좀 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ADC 주가도 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비만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비만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최소한 100조 시장이 빨리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부분인데 ADC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ADC는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서 차세대 항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ADC 시장이 2030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장에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3조, 14조, 15조 정도 시장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파마들이 수십조, 많게는 수십조, 적게는 수조대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화이자가 시제는 56조나 들여서 인수를 하고 바로 곧바로 다음 달 에브비가 이뮤노젠을 12조에 인수를 하고 머크 같은 경우에도 다이치산교 세계 파이프라인 인수하는데 거의 30조 쓰고 뭐 최근에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시스티 이뮨 이중항체 ADC 11조 인수하고 막 정말 조단위 투자를 계속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라는 건 뽑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2030년 정도 보면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5조가 안 되는 시장이 대략 2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암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차세대 항암 기술을 기반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부분은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심플하게 좀 얘기해 보면 사실 ADC 쪽에서 국내에서 우리가 연계돼서 사실 볼 종목은 세 종목인 것 같아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이치산교의 ADC를 ADC 항암제죠, 에너트 이거를 SC로 쉽게 말하면 IV 정맥 주사형을 SC로 가려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미국의 할로자임 테라피텍스로 가든지 아니면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머크하고 다이치산교가 일단 붙어 있는 거고 저쪽 할로자임 쪽 같은 경우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나 로슈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적응증을 확대하고 또 뭐 향후 새로운 어떤 뭐 SC로 간다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야 되는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 SC는 모든 항암제가 대부분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할 거는
하나는 SC, 또 하나는 링커. 그러니까 ADC에는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폭탄. 암세포란 친한 항체에다가 폭탄 페이로드를 붙여서 링커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그 링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종목들이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거. 근데 이 ADC 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내가 어떤 ADC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 암세포에는 단백질을 표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표적을 해서 그 표적 ADC 예를 들면 이번에 다이지스 상교의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HER2라는 HER2라는 단백질을 표적하는 거예요. 소위 여성분들의 어떤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더 많은 그게 이제 사실 좀 대세가 되고 있어요. 뭐 HER2, ADC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대부분의 암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트롭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롭2 ADC. 자, HER2 ADC에서 대표적인 거는 에너투 또는 이전에 있었던 로시의 ADC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트롭2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지 않은 길인데 이 시장이 정말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트롭2. 근데 이 트롭2 ADC는 사실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길리어드의 트로델비라는 AD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트롭2를 표적하는 ADC 또 더 확장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리가캠 바이오 얘기를 했었는데 LCB84라고 리가캠 바이오도 트롭2 ADC를 표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년도 임상 결과를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쪽은 요 종목군들이 연계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종목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첫 번째. 알테오젠은 지금 주식을 뭐 매수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끝나는 시점은 상당한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1년 반 동안 이 주식을 끌고 오다가 한번 차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어느 시점에 시작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 밸류는 좀 꽉 찬 것 같다고 그랬는데 곧바로 금투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투 기다렸던 계약 소식 나오면서 좀 움직였던 거죠. 자, 어찌됐든 앞으로 볼 거는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왜냐하면 이 시장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링커 기술 ADC 쪽에서도 ADC, SC 이쪽도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아까 ADC 시장이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동안 15조 시장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에너투가 차기 좀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게 에너투 하나로만 매출을 한 20조 정도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 알테오젠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가캠 바이오. 아직 물론 이 리가캠 바이오는 저희가 4만 원 아래에서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장기 투자 의견을 좀 드려왔습니다. 이번에 11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ADC 쪽에서 뭐 향후 미래로 가야 되는 표적 단백질 ADC죠. 뭐 트롭2 ADC 쪽에서도 리가캠바이오 LCB84는 내년도 임상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최근에 오노약품 기술 이전도 있었고요. 이쪽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는 이번 주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적자 전환하면서 또 대규모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면서 관리 종목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정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CPS라는 전환 우선주 7월에 발행된 거 그 평가 손실을 부채로 인식했던 건데 삼정 회계법인 통해서 이것이 자본으로 인식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재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BL 바이오의 자본은 1,808억 정도 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나 이런 우려는 없다. 순항 중이고 최근에 BBB 얘기도 드렸는데 내용이 뭐 이렇게 되면 당장 반등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쪽은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오늘 드라이빙 토크 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은 그 주식 반상회 대신에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얘기할 거는 엔터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전인가? 예, 엔터주 바닥 얘기를 드렸죠. 사실 요즘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하고 뭐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엔터주는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싸져서 야 이거는 정말 밸류상으로도 매력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면 향후에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상당한 수익에 대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바닥에서 관심을 갖는 건데 이 종목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주 2025년까지의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사실 관심 섹터로 제가 엔터주를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세 종목 정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YG엔터, SM, JYP, 하이브 이 네 가지를 그냥 골고루 분산해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주가도 지난 9월에 장기전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재미난 건 뭐냐면 수급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대부분의 엔터주들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기금 매수가 꾸준히 계속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바닥치고 내년부터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블랙핑크도 하고 에스파도 지금 중국에서 성과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트와이스 성과 낼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하이브의 BTS도 완전체가 될 것이고 자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어디로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사실 자금을 쏟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엔터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SM이고요. SM도 추가 상승 나올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장기간에 떨어졌습니다. 근 2년 넘게 떨어졌고요. 이제는 좀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JYP 한번 보겠습니다. JYP 엔터도 주봉입니다. 주가가 한 2년 넘게 떨어졌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막 상향을 합니다. 한 7, 8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내년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비자,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비자 필요 없다, 무비자로. 근데 그거는 향후 정세를 봤을 때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울 테니까. 실리 외교를 한다면 향후에 중국하고 한국은 조금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전쟁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럽에다가 무슨 경제 협력이라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전쟁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도 한국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또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JYP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내년 BTS 완전체는 내년 6월입니다. 저 역시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그들의 팬이니까요. 네. 자, 자 주가가 지금 20만 원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엔터까지 얘기했는데 자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좀 하고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도 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간단히 볼까요? 그리고 2차 전지 얘기랑 뭐 제가 다른 얘기도 할 건데 그거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하고 한번 두 가지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재건 쪽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이제 특사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한다.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뭐 경제 복원을 하는데 뭐 다음 주에 뭐 어떤 그 계획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실익이 있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그냥 기대감입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재건주들만 움직이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는 이건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HD 현대건설기계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쪽이다라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 엘리베이를 얘기했는데 과거에 남북경협주의 대장주죠. 그죠? 현대 엘리베이. 지금 현대 엘리베이 주가가 자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현대 엘리베이의 주봉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렇게 올라왔어요. 예. 자. 현대 엘리베이는 또 폴란드 건설, 수익권 건설업체하고 이미 업무 협약도 맺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북 경협 쪽도 지금 당장에는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야, 너무 앞서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북한도 지금 이해 당사국이 돼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 제 기억으로 2018년도죠. 2018년도 2월에 그때 제가 남북 경협주들 자 드디어 확고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한다는 그 시그널.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배팅을 많이 해서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었는데 일단 현대 엘리베이를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자세한 얘기는 그리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얘기도 좀 할 거였는데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